자,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통계 수치는 과거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현실을 직시를 해야 돼. 대한민국 제가 그랬잖아요. 부동산 자산 중심의 경제 구조가 고착화된 사회다 했잖아요. 부동산 카르텔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한 사회를 지배하는 힘이라는 게 있죠. 힘은 대한민국은요. 군부 독재가 끝나면서 대한민국에서 힘은 군부 독재 때는 뭡니까? 군인들의 총칼 힘이라는 것은 군인들의 총칼에 있었던 거잖아요. 네? 총칼에서 힘이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군부 독재가 끝나면서 사실상 힘은 어디로 갔느냐? 시장으로 넘어갔죠. 시장으로 넘어갔어요. 네? 시장을 지배하는 건 뭐라 했어요? 제가요? 돈의 힘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온다? 부동산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부동산에서. 그러면은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힘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갖고 싶어 할 게 아닙니까? 예? 돈을 갖고 싶어 할 게 아니에요. 이 돈을 둘러싼 이권에 카르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걸 그러니까는 제대로 통제를 못하면 사회가. 그러면 시장을 지배하는 힘은 누굽니까요? 재벌이지요. 재벌이잖아요. 예? 재벌이에요. 근데 제가 재벌 자본과 금융 자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제가 아까 그랬죠. 한국의 경우 부동산 자산이 2002년도부터 소득 증가 속도를 앞서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랬죠. 이게 2002년하고 앞에서 1991년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1991년까지가 노태우 정권 때입니다. 사실상 군부 독재의 연장이었잖아요. 노태우 정권 때까지가요. 그리고 92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가 들어서잖아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분들 문민정부는 기본적으로 군부 독재를 청산하는 거였었어요. 군부 독재. 그래서 하나회 청산을 했잖아요. 하나회라는 것을요. 예? 정치군인들이 다시는 정치질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숙청을 했잖아요. 청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김영삼 정권의 그래도 평가로 가잖아요. 근데 이 김영삼의 이 경제 철학이 굉장히 천박합니다.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군부 독재 때는 기본적으로 뭐였었습니까?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이었었거든요. 정부 주도의. 예?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 이거는 있잖아요. 박정희의 철학이 그래서가 아니라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시장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었어요. 시장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는 정부가 그러니까 상당히 경제 개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경제 운영은 시장과 정부인데 시장이 잘 발달돼가 돌아가는 사회는 경제를 시장에다 맡기면 돼요. 그런데 시장이 제대로 우리는 형성이 안 되어졌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70년대, 80년대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요. 유통 분야는 뭐냐면 신세계맨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통업에서 인력들은요, 기본적으로 신세계 출신들이 가장 나다. 이게 뭐냐면 기업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이제 양산을 했던 거예요. 왜? 시장에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되어지고 그랬으니까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기업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그러니까 필요한 노동력을 만들어 쓰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런 이제 비유가 있듯이 그러면 이제 정부 주도 경제 개발을 했고 또 하나는 뭡니까요? 정부 주도 경제 개발뿐만 아니라 경제가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금융의 역할은 굉장히 크잖아요. 돈의 배분을 하는 곳이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자본시장이라는 것이 제대로 경험도 못했고 발달이 안 돼 있었어요. 80년대 전반까지만 하더라도요. 일반 국민들은 주식 투자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일반 소위 말해서 직장인들 중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처음에 누가 그러면 만들었느냐? 정부가 만든 거예요. 정부가. 그리고 은행은 기본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정부가 잘 통제 관리를 해야 돼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은행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은행은 기본적으로요. 이 은행의 기본적인 역할은 은행은 아무나 못합니다. 예? 은행은 기본적으로 이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은행법 1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돈을 잘 배분하는 거야. 금융 자원을요. 예? 이걸 하기 위해서 은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위 인가를 해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예국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재테크하는 돈 많이 번 사람들은요, 은행 주식에 별로 투자 안 합니다. 예? 은행 주식에 투자를 안 해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어쨌든 간에. 자, 은행도 그러다 보니까는 은행도 기본적으로 금융의 공적인 기능을 이제 가다 보니까 정부가 그렇게 굉장히 통제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김영삼이 뭐냐면은 박정희 군부 독재를 청산하려다 보니까는 박정희 때 했던 것을 다 부정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야. 거기다가 당시에 대한민국의 소위 경제학자들은 대부분이 뭐냐면요, 이 신자유주의. 당시에 미국이 소위 말해서 금융화를 80년대 추진하면서 전 세계에다 그러니까는 이 확산됐던 것이 신자유주의였었잖아요. 금융자본 논리에 의해 가지고요.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미국의 경제 이론을 배운 것을 그대로 그냥 저기 앵무새처럼 떠드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걸 우리 한국에 맞게끔 소화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당시에 뭐냐면은 정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다 평가를 해버렸어, 그냥. 정부의 분명한 역할은 필요한 거잖아요. 한 사회가 운영되는 데 속에서요. 그리고 금융 중에서 특히 은행의 공공적인 기능은 필요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해체시켜버려. 김영삼 정부가 해체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정부 주도는 그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악으로 취급을 해. 악으로 취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장으로 넘기잖아요. 시장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요. 은행은 민영화를 하고요. 예? 민영화를 하고. 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경제적으로 힘이 센 존재들은 재벌 자본이잖아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요. 재벌 자본들이 군부 독재 시절 때는 꼼짝 못했었어요. 군부 권력들한테 꼼짝 못했습니다. 군부 권력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재벌 자본들이 니네들이 축지한 부는 그건 니네들 개인적인 능력만 가지고 축적한 게 아니지 않느냐. 정부의 지원 없이, 정부가 엄청나게 사실 지원을 해줬거든요. 예? 재벌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계속해서 그 지원을 해줬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벌의 역사를 제가 강의할 시간은 없고요, 오늘이요. 재벌은 그런 의미 속에서 사회적 자산이자 개인적 자산입니다. 두 가지 성격이 복합체예요. 복합체. 그렇기 때문에 군부 독재들은요, 제가 이제 육사도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하다가 중간에 쫓겨났지만은, 예? 제 전력을 알고서는 쫓겨났지만은, 재벌들 얘기를 해주면은요, 그게 89년도, 90년도 경험인데, 육사에서 강의할 때 제가 경험한 거예요. 당시에도 이제 재벌들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눈살 찌푸리는 짓을 하는 게 가끔 터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뭐냐면 딱딱한 경제언론 이런 강의보다, 이론보다 좀 사회에 돌아가는 얘기를 해주길 바래요. 그래서 그걸 좀 가능하면 섞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경제와 관련되는 거를요. 그 재벌 얘기를 하면요. 이 빡빡머리 깎은 아이들이, 더군다나 그것도 3학년, 4학년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 불구하고 빡빡머리 깎아놓으니까 고등학생들 같잖아요. 육사생들이요. 그리고 한 반에 그러니까는 굉장히 적습니다. 규모가. 제 기억 25명 안팎 요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딱 책상도 쫙 이렇게 맞춰서 앉은. 그러니까 아주 군사 냄새가 딱 나죠. 근데 이제 제복까지 입혀놨으니까 머리는 근데 빡빡 깎아놓으니까 고등학생들 같죠. 제가 이제 재벌들의 문제를 해주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에 뭐가 들리는데 무슨 얘기 들어보니까 이 새끼들 잡아다 다 족쳐야 된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지금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요? 박정희가 그러니까는 5.16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재벌들 다 갖다가 잡아다가 막 그랬잖아요. 하고서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정치자금 내놓는 조건에서 다 풀어주고 그랬잖아요. 예? 전두환도 그랬고, 예?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재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많고, 재벌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자기 혼자 힘으로 큰 기업이 아니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김영삼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재벌한테 있어서의 사회적 자산 성격을 벗겨져 버린 거야. 해체시켜 버린 거야. 그러니까 재벌 기업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들의 사회적인 그러니까 책임. 왜냐하면 재벌자본들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지게 되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요? 공적 자금을 투자할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특별융자까지 해줘가지고 막 살리고 그랬거든요. 예? 재벌기업은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의 지원 속에서 성장한 거야. 물론 기업가들의 노력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사회적 자산이자 개인적 자산이다. 이게 복합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사회적 자산 성격을 분리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재벌들은 너무 좋지요. 재벌 총수들은요. 너무 좋지. 이게 순수하게 내 개인, 내 사적인 하나의 재산이 돼버렸으니까요. 예? 사적인 재산이 됐고, 더군다나 뭐냐면, 그러면서 뭐냐면, 이 재벌 자본들이 시장에 그러니까, 유일한 그러니까, 권력으로 등장을 하죠. 외환위기 이전에요. 예? 외환위기 이전에. 자, 거기다가 김영삼 정부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요. 자, 정부의 권력을 해체시키려다 보니까는 정부 주도 경제 개발 시기에 핵심이 뭐였었냐면요. 경제기획원이었습니다. 경제기획원이요. 네? 경제기획원이요. 경제기획원이었었는데 이 경제기획원이라는 게 뭡니까? 경제를 말 그대로 그러니까는 기획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업에 보게 되면 기획부서라는 게 있잖아요. 머리 부서죠, 머리요. 그렇죠? 경제를 이제 계획하고 이런 경제기획원하고 그다음에 오늘날 그러니까는 소위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는 재무부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이게 분리돼 있었습니다. 분리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제기획원은 기본적으로 정부 주도 개발의 하나의 이 잔재다 해가지고 이거를 이 부서를 없애버리고 이 부서가 가지고 있는 일부 업무를 그러니까 재무부하고 통합해가지고 재정경제원이라는 하나의 이 괴물 조직을 하나 이제 그러니까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금 재무부가 대한민국에 있어서 재무부는 미국의 재무부 같은 일본의 재무성 같은 이 재무부는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그러니까는 권한을 가진 하나의 집단이 하나 등장한 거예요. 공조직이 하나 생긴 거예요. 김영삼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예? 그러면 근데 이들은 뭐냐면 관료들은요. 이 재정관료들이죠. 행정고시부터 가지고 이 재정관료하는 이 친구들은 군부 독재 시절에는 군부한테 완전 꼼짝 못하면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기술관료로서 그냥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예? 기술관료로 군부 독재 시절에는 예? 꼼짝 못하고 군인들한테 예? 검사들조차 그랬고요. 꼼짝 못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뭐냐면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 권력을 스스로 자기가 가진 권력을 포기하고 시장에다 넘겼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힘은 어디로 갔느냐? 시장으로 갔어. 근데 시장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중심은 누구냐? 재벌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재정경제원, 예? 이 소위 경제관료는 딱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이제는 대통령한테 충성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기들이 그러니까 눈치를 봐야 될 존재는 누구냐면 시장에서 가장 힘이 센 존재, 재벌인 거야. 그러니까 재벌에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종속되어져 버립니다. 재벌에 예? 경제 관료들이요. 김영삼 정권 때부터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요? 외환위기가 터졌잖아요. 외환위기가. 예? 외환위기 터진 이유가 뭐예요? 재벌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바꾸면서 터진 거예요. 터진 겁니다. 예?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역사적인 얘기니까요. 외환위기 딱 터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요? 외환위기 터지니까 그다음에 이제 미국한테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아야 됐었잖아요. 예?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어야 되는데 구제금융을 그 IMF를 지배하는 건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월가가 요구한 대로 미국을 장악한 건 월가였었거든요. 당시에 이미요. 월가가 요구한 대로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재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재구성할 걸. 그러면서 뭐냐면 대한민국의 소위 말해서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자본들이 새로운 권력으로 그러니까 부상을 해줘요. 예?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그러니까 금융자본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그러니까는 힘을 재벌이 혼자 독식을 하고 있다가 금융자본이라는 게 하나의 월가의 뒷배를 믿고 그러니까 등장한 그러니까 정부의 통제도 굉장히 약화된 이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자본.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민간 은행들 보게 되면 다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60% 70%대 막 이렇잖아요. 예?
월가의 뒷배를 믿고 있는 이 은행 자본을 비롯한 금융 자본들이 새로운 그러니까는 권력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의 시장은 재벌 자본과 금융 자본이 그러니까는 이 힘을 그러니까 장악하고 있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김대중 정부죠. 외환위기 터지고 나서 집권한 게 김대중 정권이니까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나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경제를 잘하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었지만은 다른 분야도 잘하는 정치 지도자이긴 하지만은 금융은 제가 볼 때는 금융은 되게 모르시는 분이었었어요. 이분이요. 금융은 사실 그러니까 일반 경제학자들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금융을 아는 경제학자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경제 관료들은 딱 알거든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시장의 힘은 기본적으로 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돈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금융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돈놀이 하는 사업체잖아요. 금융이라는 것은. 근데 특별한 돈놀이 하는 업체죠. 남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돈놀이 하는 사업체잖아요. 금융이라는 것은요. 은행도 고객이 맡긴 예금, 뭐 주식회사도 이 증권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다섯째 고객 돈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객 돈은 남의 돈을 가지고 돈놀이해서 돈 버는 애들이에요. 예? 그 남의 돈을 유치를 해가지고 조달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은행은 대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은행에 들어온 고객 돈은 바로 뭡니까요? 부채이자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의 성장이라는 것은 자산 규모가 커지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 은행의 자산의 대부분은 뭐냐? 부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회에 대출이 많이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대출이요. 대출이 증가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 대출은 뭡니까? 사회적으로는 부채잖아요. 부채. 그래서 은행 자본이, 금융 자본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사회의 부채가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은행에서 대출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잖아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근데 은행은 뭘 더 원해요? 담보대출이죠. 담보대출에서 가장 좋은 담보물이 뭐예요? 주택담보대출이죠. 부동산담보대출이죠. 그렇죠? 담보 가치가 가장 그래도 어쨌든 확실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금융자본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분야의 성장이 굉장히 필요했던 거예요. 부동산이. 그 재벌 자본들이 여러분들 봐보세요. 건설회사 한두 개 이상 없는 건설회사 재벌 기업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일부 재벌 자본들은 막 두세 개씩 갖고 있잖아요. 예?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됐냐? 아까 그랬잖아요. 2002년부터 된 이유가 있어요. 2002년도가 언제입니까? 김대중 정권 마지막 해인데 이 김대중 정권에서 IMF 졸업하는 이 무렵부터 소위 재정 관료들 중에서 재정 관료들이 이제 딱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재벌만이 그게 아니라 보니까는 금융계가 새로운 그러니까 이 실세로 등장한 거야. 예? 실세로 등장한 거야. 이 관료들은요, 공무원들은 어디가 힘이 세냐? 본인들이 독립적인 저걸 못해요. 예? 공무원들이니까요. 예? 힘이 센 것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군부 독재에다가 그러니까 충성을 하다가 시장에 그러니까 권력자들한테 가서 기대는데 그게 재벌 자본, 외환위기 이전엔 재벌 자본과 하다가 외환위기 이후에는 그러니까 금융 자본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 재벌 자본과 금융 자본의 이권을 연결시킨 게 바로 뭐냐? 부동산 건설이죠. 부동산 건설인 거야. 그래서 이 금융 자본의 금융자본과 재벌 자본들의 이익을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재정 관료들, 이 집단을 제가 뭐랬어요? 이걸 모피아라 했죠. 예? 경제 관료들. 예? 자기들의 사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걸 하고 나서 퇴직하고 난다면은 금융회사들 가가지고 뭔가 자리 다 꿰차잖아요. 심지어 재벌 기업에 가가지고 이사회 의장도 하고요. 막 이러잖아요. 예? 하고 그러잖아. 심지어 그러니까 로펌에 갔다가 다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권력의 속성과 관계없이 민주당 정권이든 지금 국힘당 정권이든 관계없이 권력의 성격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이 친구들은. 예? 예? 똑같은 일을 해. 바깥에 나가서 그러니까 안에서 있을 때 하던 일을 바깥에 나가서 하는 것뿐이야. 로펌이라든가 아니면 재벌 기업에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회전문 인사지요. 회전문 인사. 미국은 이게 80년대부터 정착이 된 거예요. 예? 월가 출신들이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에 입성을 했다가 제 공직을 수행하면서 거기서 월가의 이익을 반영을 하다가 다시 끝나고 나면 다시 월가로 돌아가고 금융계로 돌아갔다가 이게 그러니까 뺑뺑이 도는 거죠. 거기도 그러니까 로펌에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나. 그러니까 미국 시스템을 그대로 갖다가 우리도 이식을 한 거예요. 예?
이 경제 관료들, 여기 중심에 뭐냐면 기재부 기재부가 지금 막강한 권력을 가진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재부는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그러니까 권한을 집중되어 있는 이 조직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표를 뭐라 썼어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유화한 거야. 사유화.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준 권한이잖아요. 사회 전체를 위해서. 그걸 사유화해가지고 이 힘이 센 집단들, 시장의 힘이 센 집단들인 재벌과 금융자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자신들의 그 부여받은 저것을 정책적으로 이들을 지원해주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분할 수 있는 돈들을 여기다가 그러니까는 배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상당 부분을. 예? 그러고 나서 뭐냐면은 이들로부터 그러니까 떡고물을 받는 거지. 여기 가가지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또 제2의 인생을 하고 그래서 다시 또 다들 공직적으로 돌아오고. 예? 그러잖아요. 지금 금융위원장 김주현이 뭐 했습니까요? 여신전문협회라는 게 뭐예요? 카드사 그러니까 이런 캐피탈사 이런 데들 회사들 협회 거기서 이사장인가 회장인가 하다가 다시 컴백한 거 아니에요. 예? 옛날에 심지어 뭐냐면 노무현 정부 때 금융위원장 했던 사람, 예, 그게 누굽니까? 예? 윤중현 같은 사람도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다가 다시 이명박 정부부터 다시 경제부총리로 오고 김현장 로펌에 갔다 이렇게 오고 그러잖아요. 한승수도 지금 아니 한승수예요. 지금 한 누구예요? 상당히 이건 제가 볼 때는 참 얘기하기 싫네. 지금 총리하고 있는 사람이요. 한덕수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금 뭐 추경호는 완전히 모피아에 그러니까 완전히 모피아에서 잔뼈가 굵을 대로 굵은 지 선배들 쭉 보면서 거기서 잔뼈가 굵을 대로 굵어가지고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이 생리구조를 너무 잘하는 친구야. 이 친구는요. 예? 너무 잘하는 친구야. 예?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이 된 이유가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 그러니까 모피아의 그러니까 가장 그 뿌리를 누구를 얘기합니까요? 뿌리를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김대중 정권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정경제원, 이 재경부에 부총리를 했던 사람들, 찾아보세요. 금융위원장, 누군가. 대표적으로 거기 이현재라는 사람이 모피아에 그러니까 언론들에 주로 거론되는 게 대표적인 게 이현재죠. 이현재만이 아니에요. 예? 이들이 그러니까 원조 모피아들인 거야. 근데 김대중 정권 때 모피아가 등장하게 된 이유가 배경이 바로 이거예요. 당시에 근데 정치 권력들이 금융을 모르다 보니까는 이거를 그러니까 제대로 통제를 못한 거야. 선출 권력들이. 국회는 물론이고 정치인들이 그러니까는 이 경제 특히 금융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하거든요. 무지해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유명한 말 했잖아요. 집권하고 나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예?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권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재벌 자본과 금융 자본 넘어갔더라 이거예요. 근데 2002년도부터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그 된 이유는 바로 이제 이 금융이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이 외환위기 이후에 월가가 요구한 대로 금융 시스템이 재구성되어져. 그러면서 뭐냐면 금융의 공공적인 기능이 완전히 해체되어져 버립니다. 해체되어져 버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거칠게 얘기하면 금융자본이 은행에 탈을 썼을 뿐이지 말 그대로 예? 수전 노릇을 하는 거죠. 합법적인 대부업체나 뭐가 틀려요. 예? 은행에 탈을 쓴 저거죠. 예? 뭐가 틀려요? 기본적인 성격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는 여기가 돈이 나오는데 부동산에서 이제 돈이 나오기 시작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계속해서 키워야 되는 거야.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지만 그건 뒤에서 얘기하고요. 부동산을 계속 키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생기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재벌하고 금융자본에서 나오는데 재벌과 금융자본의 이해관계의 중심에 뭐가 있으냐? 부동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돈이 나오는 거야. 부동산에서 돈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공공조직에서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제 관료들, 넓은 의미에서 경제 관료들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을 포함해가지고 예? 이들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검찰 권력 이게 이제 뒷받침해주고 있고 돈이 여기서 나오니까 이들도 돈 냄새는 알거든요. 돈 냄새. 그 다음에 이 돈을 또 그러니까는 원하는 이 부패 집단들이 있잖아요. 부패 언론. 제가 그래서 부패 언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사형 언론이라는 표현보다 유시민 작가가 하는 사형 언론이라는 표현인데 저는 사형 언론은 제대로 성격을 표면화 못 시킨다 해가지고 저는 부패 언론이라 하죠. 왜 이게 심지어 뭐냐면 부동산 건설회사들이 많은 언론사 방송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냐면 이 부동산 카르텔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버린 거야. 지난 20년 전부터요. 예? 그러면 부동산을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건설에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높아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건설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경제 정책은 도입이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부동산 구조 조정이 안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는 일반 국민들은 경험적으로 살다 보니까 뭐냐면 부동산 불패 신화, 부동산은 절대 실망 안 시켜, 이런 게 생긴 거지. 부동산은 그러니까는 구조 조정이 되게 되면은 이거 타격이 엄청나게 보잖아요. 누가요? 금융자본하고 재벌자본들이 타격을 볼 게 아닙니까? 이걸 정책적으로 그러니까는 계속 막아주는 거야. 예? 더 근본적으로 부동산 카르텔이 이걸 막는 거예요. 구조조정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결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급증한 거야. 이 격차가요. 신용하고 소득 간의 격차가 이게 급증한 겁니다. 구조 이해하시겠어요, 이제요? 무슨 말인지요? 예? 왜 대한민국이 아까 그림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한국에 있어서 가계부채하고 소득 간의 격차가 이거는 전 세계 선진국가 중에서 아무 후진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벌어진 나라가 없어요. 소득과 그러니까는 부채 간의 갭이 이렇게 벌어진 나라가 없어요. 예? 가계부채가 높은 나라들도 우리나라보다 소득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는 이 격차가 크지 않아요. GDP가 100% 넘는 나라들도요. 제가 그걸 다 보여드리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릴까봐 안 보여드리는 것 뿐이고요. 예? 저는 통계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통계 수치를 가지고요. 이렇게 벌어진 나라가 지구상에 한 나라도 없다니까요. 예? 가계부채하고 소득 간의 이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의 구조적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 부동산 카르텔이 만들어진 거예요. 외환위기 이후에 부동산 카르텔이 만들어진 거야. 부동산 카르텔은 뭐예요? 부동산과 관련된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해를 공유하는 집단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붕괴되면 안 되는 거야. 부동산이 붕괴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경험적으로 보니까 부동산은 실망 안 시켜, 이런 게 생긴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잖아,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부동산이 어떻게 그러니까 불패라는 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얘기예요. 예? 미국에서도 다 붕괴되고 다 전 세계에서 다 붕괴 다 되고 그랬었는데 말이 안 되는 논리잖아요. 그 논리가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게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첫 번째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신용 구조조정이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부동산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이게 문제는 더 이상 한계 상황에 왔다. 한계 상황에 왔다 이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2018년도부터 한번 제가 보여드렸죠. 너무 길게 보여주면 그럴까봐. 그래서 뭐냐면 DSR이라고 있잖아요. DSR.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가계의 부채를 갖고 있으면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게 소득 대비해가지고 몇 퍼센트를 갚냐는 게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잖아요. Debt Service Ratio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201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보게 되면, 아니 올해 1분기까지 보게 되면은 40% 초에 이렇게 있는 게 보이잖아요. 좀 낮아졌을 때 37%까지 낮아졌었어요. 이때 왜 낮아진 거냐? 금리가 내려가 버렸거든. 금리가 크게 내려갔잖아요. 이 팬데믹 터지면서요. 그래서 이게 이자가 내려간 바람에 좀 떨어진 거야. 그래도 37%. 우리가 대개 DSR을 한국은행이 40%가 넘으면은 위험해진다 그러죠. 70%가 넘게 되면은 어떻다는 얘기를 합니까? 거의 그러니까 최저생계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왜? 뭐 원리금 이걸 상환을 하고서 남는 게 소득의 30%뿐이 안 남으니까 그냥 빚 갚기 바쁜 거죠, 삶이. 그러니까 저 비참할 게 아닙니까? 예? 그리고 100%가 넘으면 뭡니까? 이거는 폰지금융이죠. 폰지금융. 근데 평균입니다, 이 수치가. 근데 미국만 하더라도 10%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이게 딱 나타나잖아요. 우린 40%, 미국은 10%가 안 돼요. 근데 이걸 2018년도부터 보여주니까는 일부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문재인 정권 때 결국은 이렇게 됐네, 이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수님, 그 이전 수치는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그래.
예? 저한테 그렇게 그동안 훈련 받으셨으면은 그런 질문이 나와야죠. 박근혜 정권 때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예? 통계를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보여주다 보니까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뭐냐면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DSR이 100%가 넘는 DSR이 100% 넘는다는 얘기는요. 원리금 상환 비율이 소득을 그러니까는 소득을 가지고 다 갚지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인원수만 되게 언론에서는 초점을 맞췄는데 대출 잔액이 가계부채 잔액이 540조 정도 된다 했잖아요. 제가요. 이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540조가 무슨 애들 이름입니까? 예? 이게 GDP의 25% 규모예요. 1분기 GDP 기준으로요. 예? 1분기 기준으로. 예? 이거 끔찍한 수치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소득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 빚감대 써야 되는 이런 사는 사람들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했느냐? 이 빚 중에 다 부동산만 투자한 건 아니지만은 왜 했느냐? 집값이 오를 걸 생각해서 한 거죠. 집값이 올라야지만 이 사람들은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인 거야. 그래야지만 팔아서 그러니까 갖고 남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집값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값이 그러니까 막 오르던 시점에 마지막에 올라탄 사람들이 막 많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그래서 좀 늘렸어. 기간을. 10년치로 늘렸어요. 10년치로. 여러분, 지난주에는 2018년부터 보여드렸으니까는 2012년이면 언제입니까요? 이명박 정권 마지막 해가 2012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권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지금 올해 1분기가 539조 2천억 원이었잖아요. DSR이 100이 넘는 가구가 대출 가계부채가요. 이거 제가 폰지 신용이라고 그랬죠. 폰지 신용이요. 예? 얘 폰지입니까? 폰지란 건 뭐예요? 돌려막기 하는 거잖아요. 돌려막기 하는 거잖아. 그렇죠? 앞에 사람한테 굉장히 고수익을 주겠다가 돈을 끌어들였어. 근데 이거 수익을 약속을 지키려면은 새로 그러니까 유치를 한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돈을 가지고 메꾸는 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폰지금은 폰지 신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야지만 견딜 수 있는 가구들인 거야. 예? 예? 그렇죠? 근데 이거 봐보세요. 2012년 1분기만 하더라도 이 빨간색 수치를 보면 됩니다. 397조 원 정도였었어요. 397조 원. 그게 대체적으로 이 주황색 기둥입니다. 주황색 기둥이요. 이 기둥이 2014년 2분기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잖아요. 규모가 400조 원 그 밑에서 하잖아요. 그러다가 2014년 3분기부터 이게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2014년 3분기부터 오르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500조를 돌파하는 게 언제부터 돌파하냐면요. 2016년 말부터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언제 출발했어요? 2017년 5월 달이잖아요. 5월 달. 그때 이제 그러니까 537조까지 올라간 거예요. 예? 쭉 올라가잖아요. 예? 2014년부터 17년까지 한 3년간 이 시기가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할지 모르겠지만은 박근혜 때 우리가 빚내서 집사기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초이노믹스라는 말도 유행했었고요. 최경환, 예? 제가 감옥 갔다가 나와가지고 다시 또 지금 출마하겠다고 지금 지 고향에서 참 뻔뻔해. 이 사람들 보면은, 예? 뻔뻔해요, 진짜. 예? 형을 살고 나와서도 또 그러니까 가겠다고, 대한민국, 근데 그런 사람 찍어주는 국민들이 있잖아요. 이건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욕할 필요도 없어. 그 국민들이 간 거죠. 국민들이 멍청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렇죠? 범죄자라도 해야 돼도 이건 일반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 잡범들보다도 더 악질적인 저거거든요. 공직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예? 이거 더 악질적인 거죠. 많은 사회에 피해를 준 거잖아. 전체 국민들한테 피해를 준 거잖아요. 예? 일반 도둑은 그 개인 몇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걸로 그치지만은 그걸 정당화시키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훨씬 더 나쁜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찍어줘. 예? 우병우도 또 그러니까 뭐 저기서 출마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박근혜 사람들이요. 예? 대한민국이 이런 사회인 거예요. 예? 이렇게까지 망가진 거야.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70년 동안 살던 집이 수명이 다해가지고 나타나는 이게 그러니까는 시대 말적인 증상인들인 거예요. 시대 말적인 증상들인 건데. 자, 여러분, 최경환이 언제 등판합니까? 박근혜 정부 때 초기 경제부총리는 누구였냐면요. 누구였습니까? KDI 원장하다가
들어간 현 누굽니까? 지금 이름도 가물가물하네. 현 누구라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 사람이 하다가 경제가 박근혜 때 그 당시 747입니까? 이명박도 비슷한 거 얘네들은 그런 수치를 가지고 그런 짓을 공약을 많이 내세워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뭐 줄프센이 747이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장률이 그냥 그러니까 곤두박질 치고 성장률이 굉장히 나쁘게 나오거든요. 나쁘니까, 현호석이었죠. 현호석을 교체하죠. 그리고 2014년 7월 달에 소위 최경환을 그러니까 등판시키죠. 최경환은 박근혜 정권 실세로 이제 불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세 장관을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 출신 장관을 이제 등판시키죠. 최경환이 이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인가 이 출신이잖아요. 예? 이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등판을 시켜. 그게 7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고 어쨌든 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3분기부터 자기 정책을 쏟아내는데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겨울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규제를 막 풀고 3대 규제를 막 풀고 부동산 시장 부양에다 올인을 하잖아요. 예? 올인을. 나중에 그러니까 지가 그러니까 저기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자기 빚내서 집사라는 말 한 적 없다. 이런 오리발을. 정치인들의 이게 특기야. 제가 이래서 정치하기 싫어해요. 예?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정치판에서 저 친구들이 그래요. 너는 정치판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예? 너는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 뻔뻔해져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아는 친구들은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평생이 어쨌든 선생 팔자인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이게 봐보세요. 언제부터 올라가느냐? 초이노믹스에 그러니까 등판하면서 쫙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는 거의 그러니까 530조 대에서 거의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지속된 거예요. 이건 물론 전체 가계부채가 아니라 DSR 100이 넘는 가계부채입니다. DSR 100이 넘는 가계부채가 530조 대에서 문재인 정권 5년간은 거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금리가 많이 내려갔었죠. 내려간 것도 있고 거기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더 이상 이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없는 상태가 된 거야. 아니 빚을 내가지고 자기 소득을 빚값에 다 꼬라박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이상 규모가. 에? 쉽게 얘기해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니까는 빚을 이렇게 낼 수 있냐고. DSR도 이제 지금 도입이 됐잖아요. 예? 그렇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살 수가 있냐고요. 이게 불가능한 상태까지 왔다는 얘기인 거야. 이미 그러니까 언제부터? 문재인 정권 출범할 때부터 벌써 이미 그게 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530조 대가.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 때라고 생각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뿌리는 뭐냐면 초이노믹스가 이렇게 한 거야. 왜 초이노믹스냐? 이거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예?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예? 구별하시겠죠? DSR 100 이상 1인당 대출 잔액도 봐보세요. 대출 잔액이 지금 3억 원 되거든요. 3억 원 대가 언제부터 됐냐면요. 2015년 2분기부터 3억 원을 돌파합니다. 1인당 대출액이요. 초이노믹스 시대잖아. 최경환 때잖아요. 2015년 2분기 때부터 그러니까 3분기 때부터 3억 원대가 돌파를 해요. 2분기 때부터 돌파하는구나. 돌파를 해요. 예? 그게 지금 3억 원대가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1인당 대출액이. 3억 원 얘들 껌값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3년 말까지는 2억 한 2,700만 원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잖아요. 없다가 확 올라간 거야. 왜 올라갔겠어요? 이게 초이노믹스 빚내서 집사기 정책의 결과죠. 빚내서 집사기 정책의 결과인 거예요. 부동산 부양한다는 걸 보고 막 뛰어든 거지. 예? 뛰어든 거지. 미리 선수들 같은 경우들은. 예? DSR 100 이상을 가진 가게들이 어떤 가게인가 보니까는 다중채무자라고 있죠. 다중채무자. 다중채무자는 건 뭐예요? 여러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을 다중채무자라고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정의를 하잖아요. 다중채무자 중에서 DSR이 100 이상인 사람이, 예? 비율이, 이 상관성이 98%예요. 대개 그러니까는 DSR 100 이상을 되려면은 한 개 금융회사에서 돈 받아가지고 되는 게 사람들이 아닌 거야. 예? 한 개 금융기관에서 돈 받아가지고 이게 되지 않는 거죠. 다중채무자는 우리가 상당히 취약성을 얘기하는 채무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DSR 70까지 확장을 시키면,
DSR 70부터가 그린 70 이상도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DSR 70 이상이라는 건 뭐예요? 70이라는 건 뭐예요? 소득 100 중에서 30을 남겨두고 70을 빚값에 써야 될 사람들인 거야. 이 사람들의 규모는 760조야, 지금. 760조. 대출 잔액이. 예? 아까 540조에다가 나머지 그러니까는 더 더해서 764조예요. 이것도 언제부터 올라갔어요? 초이노믹스 기간 때 올라간 거야. 초이노믹스 기간 때 올라간 거예요.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제가 2018년부터 보여주니까 문재인 정권 때 된 거네. 이렇게 가시는데, 박근혜 정부 초기 때 초이노믹스가 부상하기 전에는 510조 되었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이 잘 따라가는 얘기 천만에 만만에 맞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초기 때부터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모피아들이 계속해서 딴지한테 거의 굴복을 했거든. 예? 문재인 정권이 굴복을 했거든. 예? 그래서 제가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한 사람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부동산 2012년부터 그 이후 한 10년 동안에 부동산 자산하고 가계대출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하고 삼각관계를 보게 되면요. 그냥 절대적으로 거의 100% 나와요. 네? 100%. 지금 뭐냐면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로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은 가격을 키운 거예요. 네? 가격을 키운 거야. 그래서 그러잖아요. 금융자본하고 건설자본하고 이익이 이거는 샴쌍둥이입니다. 샴쌍둥이. 예? 샴쌍둥이. 몸통이 하나고 머리가 두 개인 샴쌍둥이 있잖아요. 예? 같은 저거예요.